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황입니다. 이 문화 충격은 정치와 문화, 경제 등 지역을 넘어 전 세계 이슈들을 심도 있게 짚어봅니다. 자, 오늘도 주영석 기자와 원영석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8번째 에피소드 주제는 이 민주당 전당대회와 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트럼프 캠프 합류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주제와 함께 이 미국 주택 부족 치명적 확산 충분한 정도의 집을 짓지 못해 왜 문제지? 네. 그리고 네. 전국 노숙자 지표를 좌우하는 캘리포니아주의 노숙자 정책 등 이제 3가지 짚어보겠는데 네. 자, 첫 번째 주제죠. 이 지금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소식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맞아요. 이 어떻게 보면 제3 후보라고 네. 하죠. 예, 트럼프 캠프에 합류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소식이죠. 예,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계속 열리고 있고 목요일에 이제 카말라 해리스 그 민주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로 끝으로 이제 대미를 장식할 텐데요. 3일째 때는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 나왔고 부통령 후보죠. 그리고 지금 사진에 보이시면 뉴욕타임스 지금 그 보도 내용인데 오프라 윈프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빌 클린턴. 네. 빌 클린턴 같은 경우에는 텔레프롬터를 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즉흥 연설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워낙에 달변가라서. 예, 달변가라서 네. 예, 그게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뭐 메인 이벤트는 팀 월즈죠.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그래서 시카고에서 진행 중인 민주당 사흘째 전당대회에서 당 부통령 후보직을 수락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이라이트로 딱 한마디 하자면 지금은 4쿼터다. 네. 그러니까 그 NFL 그 풋볼로 비유했습니다. 4쿼터다. 풋볼 코치라서 그런 건지 예, 4쿼터다. 우리가 지금 밀리고 있지만 공격 상황이고 공은 우리가 갖고 있다. 우리한테 공격권이 있다. 우리는 끝까지 달릴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참 그 얘기 들으면서 생각났던 게 버저비터를 하겠다는 건가? 뭐 그런 얘기 뭐 생각이 아니면 들었어요. 헤일 메리. 근데 헤일 메리 수준은 아니고 버저비터. 버저비터는 농구죠. 그렇죠. 네, 예. 버저비터 농구인데 어쨌든 뭐 저기 이제 4쿼터 뭐 몇 포인트 밀리고 있는데 뭐 역전 터치다운 하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조 바이든 때는 확실하게 밀렸거든요. 바이든이 트럼프한테. 네. 근데 카말라로 갈아타면서 최근 지지율들을 보면은 굉장히 박빙으로 그렇게 나타나서 제가 볼 때는 일부러 이렇게 밀리고 있다고 표현한 거는 그렇게 해야지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 끌려가고 있다는 표현을 사실 한것 뭐 같습니다. 유권자들한테도 지금 뭐 그 투표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낮습니다. 나오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예, 거랑 그렇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니까요. 비슷하죠. 예. 그래서 뭐 군인 출신이고 24년간 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사회과학 교사했고 풋볼 코치 이제 보수 진영에서 좀 따지고 있어요. 풋볼 코치 아니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이제 그 실언을 한번 했었나 봐요. 헤드 코치라는 식으로. 근데 헤드 코치가 아니고 보조 코치, 어시스턴트 코치였던 걸로. 어쨌든 코치는 코치 했던 걸로 드러났고요. 또 연방 하원 의원 이력을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그 제가 볼 때 지금까지 한 연사들 중에서 오바마가 제일 연설 잘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개인적으로. 네, 예, 맞아요. 아주 그냥 독보적으로 했는데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패션이 이렇게 정치 컨설턴트 말을 듣고 그 패션을 차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 그냥 옷장에 있는 거 막 입고 나오는 그런 그 서민적인 후보라고 그렇게 익숙해 세웠는데 어제 모습에서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가 60밖에 안 됐는데 진짜 확신은 나이가 굉장히 좀 들어 보인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예. 그 볼 때마다 백호가 생각이 나요. 예, 네, 예. 백색 호랑이. 예, 눈썹까지 이렇게 네, 하얘가지고 맞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간 하원 의원 그리고 주지사로 근무하면서 초당적 협력을 통해 중산층 세금 감면 그리고 의료 지원 확대를 이뤄낼 수 있었다. 우리 민주당이 그러면서 우리는 또 모든 아이들이 매일 아침과 점심을 보장했다. 모든 아이들에게 다른 주에서 이런 정책을 금지할 때 우리는 아동 굶주림을 막았다. 그러면서 주지사로서의 치적을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굉장히 잘했고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일대 나온 게 잘못됐다는 식으로 그 예일대 나왔잖아요. 제이디 벤스가. 네. 제이디 벤스하고 이제 곧 10월 1일에 부통령 후보 토론을 할 텐데요. 자기는 이제 네브라스카 작은 마을에서 이렇게 태어났다면서 고등학교를 같이 다닌 24명 중에 예일대 간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를 보살피는 일 그런 소중함은 배울 수 있었다면서 그 제이디 벤스가 예일대에 간 게 이제 약간 특권층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빌 클린턴도 예일대 나오지 않았나요? 민주당 의원들 중에 그리고 아니, 뭐, 버락 오바마도 그렇죠. 하버드 나오고 거기도 다 이렇게 아니 아이비리그 근데 나온 뭐 사람들이 많은데 엘리트 정치 가문은 어쩔 수 없다라고 예. 봐야 되고요. 뭐 흑수저라고 해서 나왔지만 이제 공격할 수 있는 방향은 예일대밖에 예, 없을 그렇죠. 것이고, 또 프레임 자체를 또 저희 누구죠? 그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프레임 자체를 저기는 엘리트, 우리는 네. 그 시민의 편 뭐 이런 네. 식으로 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팀 월즈가 어쨌든 이렇게 공격하는 게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 아이비리그 나온 그런 출신의 정치인보다는 이렇게 좀 서민적이고 그 주립대학교 나온 네. 그런 후보를 더 선호할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특히 월즈가 트럼프하고 제이디 벤스의 프로젝트 2025 이렇게 그 어젠다를 비판했는데 그러면서 이상하다 그 어젠다는. 근데 이거는 제가 한 팩트 체킹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지금까지 한 20차례 넘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프로젝트 2025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 프로젝트 2025 보면은 그 정책들 펼치고 싶은 정책들 중 하나가 낙태 전면 금지화인데 트럼프는 지금 거기하고 굉장히 거리를 두려고 하거든요. 낙태 이슈를 얘기하고 제가 볼 때 유세에서 거의 얘기 안 해요. 트럼프는. 근데 자꾸 여기에 그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그 사실 최근에도 그 얘기했죠. 자기는 프로젝트 2025랑 관련이 없다. 전혀 없다고. 왜 자꾸 나한테 프레임을 네. 씌우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 일요일에 전당대회 열리기 하루 전에 트럼프 타워가 거기 있잖아요. 시카고에. 거기에 이렇게 레이저 빛으로 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네네. 진영에서. 근데 그 보면은 트럼프 벤스 그 프로젝트 2025가 이렇게 또 찍힌. 그래서 그 프레임을 자꾸 씌우는데 그래서 뭐 그 작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민주당 진영에서는 네, 뭐 특히 이제 낙태 이슈에서는 전략적으로. 민주당이 더 유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끌고 가고 있는데 그 동안에 많이 통했거든요. 그 낙태 이슈를 가져간 게 2020 중간 선거 때도 그 공화당이 패배했던 이유가 이제 낙태 이슈 때문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저희 주영석 기자님 좀 팀월스의 좀 연설 어떻게 보셨는지. 뭐 팀월스는 역시 무난히 잘했다고 보고요. 연설 자체를 역시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또 살아온 그 이력 자체가 뭐 군인으로서도 오래 복무했었고 또 지금 뭐 원영숙 기자 말씀대로 뭐 풋볼 코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경험을 했고 흑수저 출신이다 보니까 우리 같은 일반인들과 통할 수 있는 그런 코드적인 면이 있다는 건 네.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게 이제 목요일 날 우리가 아침에 오전에 지금 녹화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사흘 동안의 그 일정을 좀 봤고요. 네. 이제 오늘 우리 녹화가 끝나고 나서 카말라 하리스가 이제 승낙 연설을 할 맞아요. 텐데 지금까지 제 느낌은 좀 아쉬운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 전당대회가 공화당 전당대회보다는 훨씬 더 화려한 건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냥 공화당을 지금 대놓고 지지하는 그러니까 적어도 유명인들 중에서는 대놓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공화당하면 뭐 낙태도 반대하고 심지어 원영석 기자 말씀대로 2025 프로젝트 뭐 그런 거 보면 뭐 전면 금지라는 이런 좀 누가 봐도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마치 좀 시대착오적인 좀 뭔가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유명 인사들이 잘 지지하지 않을 뿐더러 지지해도 대놓고 그걸 공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 클린트 이스트우드 정도 되는 그런 거장이면 모를까. 그러니까 비난이 와도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있는 사람이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공화당 지지 안 합니다. 또 클린트 이스트우드 같은 경우도 이런 이상한 공화당이 아니라 네. 좀 전통적인 의미의 진정한 보수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화려하지만 연사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뭐 오프라 윈프리도 나오고 화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쉬운 게 모든 연사들의 내용이 거의 비슷했어요. 네. 뭐냐면 네.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네. 전 대통령 공격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거였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미국이 양당제이기 때문에 민주당 아니면 공화당, 공화당 아니면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펙트럼이 넓을 수밖에 없다. 극진보가 있고 온건 진보가 있고 뭐 온건파가 있고 또 중도 보수가 있고 이런 다양한 스펙트럼을 아우르는 게 민주당이고 공화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그런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존재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정책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정책을 같은 당에서 안에서도 좋아하는 층이 있고 싫어하는 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정책을 얘기해서는 단합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열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온건하게 얘기하면 진보층이 그렇죠. 싫어하고 예. 진보적인 이슈를 제시하면 또 그걸 싫어하는 보수층이 네. 또 민주당 안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모든 연사들이 타겟은 트럼프로 됐고요. 그렇게 되죠. 왜냐하면 트럼프 공격은 진보냐 보수냐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뭐. 무조건 트럼프 공격.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가 돼야 할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다시 들어가는 걸 막아야 한다는 그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저는 아쉬운 이유가 뭐냐면 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했을 때 특히 카말라 하리스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떻게 이 세상을 달라지게 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떻게 미국을 더 좋게 만들 것이냐 그런 얘기를 저는 듣고 싶은데 그게 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트럼프를 공격하는 거. 그래서 저는
미국의 이 문제가 지금 민주당의 문제일 수도 있고 카말라 해리스의 전략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양당제의 문제다. 네. 유럽 같이 다당제면 남을 공격해서 저 사람 나빠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나 찍어줘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게 선택이 여러 가지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네. 나를 뽑아주세요 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당제면 그렇잖아. 여러 명이니까 후보가 저 중에 내가 왜 최고인지 그걸 어필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양당제는 어떻습니까? 둘 중에 하나니까 쟤만 아니면 결국 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나쁜 애예요. 쟤만 뽑으면 안 됩니다. 쟤 뽑으면 망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아, 미국이란 나라의 정치가 점점 후진다. 저는 그렇게 봐요. 갈수록 후져지고 있고 갈수록 예전보다 못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그게 굉장히 좀 문제인 좀 것 같아요. 말씀하신 그거를 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노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죠. 얼마 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자기는 존경한다고. 아, 그렇죠. 그 오바마 연설하기 하루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예. 근데 오바마가 굉장히 신랄하게 그 시쳇말로 트럼프를 깠습니다. 막 이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 연설하는 도중에 그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팔을 이렇게 막 왔다 그런 갔다 왔다 제스처를 갔다 하거든요. 잘했죠. 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딱 작게 하는데 이게 그 성기 사이즈를 아. 묘사한 거다. 이렇게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다음 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나보고 더 이상 이제 공격하지 그 비판하지 말고 뭐 인신 공격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정책 얘기를 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런 얘기까지 당하는데 내가 참아야 돼? 아, 이렇게 그럼요. 트럼프 반문하더라고요. 전 대통령도 사람인데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맞아요. 지금 그 저기 주 기자께서 지적하신 대로 트럼프를 언급한 게 130번이 넘었다고 그래요. 이거는 그냥 첫날에만 그랬고 그리고 그 대신에 그 인플레이션 그 국경은 8번 나왔고 그 모든 연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8번 나왔고 범죄는 6번, 인플레이션 3번. 트럼프는 147번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2020년 때하고 작전이 같은 것 같아요. 안티 트럼프 표를 몰아서 트럼프를 물리치자. 그러니까 비전이 없었습니다. 비전이 없었고 사실 오바마도 연설을 잘했다고 제가 아까 얘기를 하긴 했지만 비전 제시는 없었고 예, 거의 트럼프가 되면은 안 된다. 트럼프가 되면은 과거로 회귀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 프레임을 이렇게 덮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저기도 지금 제목이 나오지만은 DNC 민주당 전당대회가 Avoid any talk of policy. 예, 정책 Except abortion. 얘기 안 하고 예, 낙태는 이제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그렇죠. 때문에 거론을 예, 하는 그 거고요. 이슈. 예. 근데 맞아요. 되게 그 심지어 친민주당 언론들도 비판하더라고요. 이번 전당대회가 생각보다 예상보다 조금 기대 이하라고 그 정책 얘기를 네, 비전 그렇죠. 얘기가 부족하다고 예, 그 얘기를 많이 우리 했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먹을 없다. 거 없다. 아, 그런 저도 그 얘기가 좀 생각이 말에는 납니다. 예 네. 맞아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고 그리고 근데 민주당이 이제 그 화려한 출연진 네. 항상 더 화려했어요. 항상 화려했죠. 연예인들이 일단 네, 기본적으로 다 그렇죠. 민주당이기 때문에 근데 최근 들어서 저는 그런 데서 좀 희망을 봐요. 공화당 진영에서 드웨인 존슨 락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화배우. 예. 드웨인 존슨이 2020년에는 그 바이든을 지지했는데 이번엔 누구도 지지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예, 또 트럼프 이번에 지지하면은 그 헐크 호간이 나왔죠. 헐크 호간은 이제 공화당에. 트럼프 예, 지지하겠다고 그랬고 몇 명이 있습니다. 나와가지고 그 커밍아웃한 그 연예인들이 일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게 이제 트럼프 진영에서 볼 때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아까 또 주 기자께서 정확히 지적하신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정치가 굉장히 저질이에요. 저는 그 진짜 저질이라고 봅니다. 한국 정치보다 더 저질인 게 많아요. 그 면면들을 보면은 막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막 조작한 것도 그렇고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저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뭐 그게 미국 정치 현주소라고 봐요. 근데 뭐 저희가 저번 에피소드에서도 짚었지만 저희 지금 지지율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나오고 사실 있어요. 저는 지금 타임의 지지율은 조금 믿기가 힘들다. 네. 왜냐하면 언론 자체가 일단 양분돼 있다기보다는 지금 좀 카말라 해리스 쪽으로 많이 붙어 있다라고 봐야 되겠는데 근데 지금 저희가 한번 짚었습니다만 저 주영석 기자도 그렇고 네. 원혁 기자도 키맨은 RFK 그렇죠. 네, 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일 것이다라고 네.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할 거다. 네, 합류를 고려하고 있다. 뭐 한자를 내주는 건가요? 예. 네. 트럼프가 그 피격당하고 나서 다음 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하고 이렇게 통화했던 게 영상이 이제 유출이 됐었고요. 그리고 또 그제 며칠 전에 카말라 해리스 캠프하고도 이렇게 접촉이 있었다 했는데 카말라 해리스 쪽 지지를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하고 이렇게 그 손을 잡고 가는 거 아니냐 하는데 금요일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기자회견을 갔는데요. 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근데 마침 그날 트럼프도 애리조나주에 있어요. 그 같이 나올 가능성이 있네요. 피닉스에서 약 20
마일 정도 떨어진 글렌데일에 그 유세를 할 거라고 그러는데 아마 그 기자회견에 트럼프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케네디 주니어를 보면은 줄곧 10에서 15%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지지율이 낮아졌는데 이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뉴욕주 후보 등록 허위 주소 논란이 있었고 또 10여 년 전에 뉴욕 센트럴 파크에서 곰 새끼가 죽은 게 발견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그 뉴스로 그 논란이 됐어요. 도대체 누가 거기다 놨냐. 거기에 대해서 케네디 주니어 최근 언론 보도가 나온 게 베네티 페어였습니다. 예, 베네티 페어가 그게 케네디 주니어였대요. 그래서 이걸로 욕을 굉장히 많이 먹고 그거 계속 함구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사실 로버트 케네디 그래서 주니어가. 어제 지지율이 떨어졌죠. 많이. 주영석 이사께서 준비하신 그 도표들을 봤을 때 저번 에피소드에서 5%쭉 나왔었죠. 5% 네. 정도밖에 안 네, 됐단 5%밖에 말이에요. 줄어들었어요. 안 됐는데 문제는 카말라 하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 차이가 누가 앞서건 간에 뭐 오차범위 이내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케네디 주니어의 그 5%밖에 안 되는 지지율이지만 그 지지율이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쏠린다면 그러면 지금과는 또 전혀 다른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가능성에 이제 기대를 걸고 네. 양쪽이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쪽으로 기운 것 같아요. 기운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트럼프 전 대통령 네.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그러나 선거라는 게 참 미묘하기 때문에 이게 예측하기도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케네디 주니어가 제3의 후보로 끝까지 남아서 이름을 투표용지에 걸어 놓은 상태에서 피니시하는 게 어느 후보에게 좋을지 또는 이렇게 어느 한쪽의 후보를 지지하고 드랍아웃 하는 게 좋을지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사실, 미묘한 문제라는 걸 생각이 저도 들어요. 그게 네. 말씀에 동의를 하는 건 뭐냐면 사실 나는 카말라 해리스 아니면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둘 다 싫다. 그러면은 그냥 그 JFK 찍고 네. 드랍아웃 할 수도 있는 거 네. 유권자 입장에서 예,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세 명이 다 출마하면은 카말라한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솔직히. 근데 네. 이제 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를 지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 ABC, 뭐 MBC, 뉴욕 타임스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볼 땐 저는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봐요. 요거 왜냐하면 때문에. 너무 박빙이기 때문에 특히 경합주에서 지난 2020년 선거 보면은 몇몇 개 주는 뭐 만여 표, 뭐 4만여 표, 몇 표 차이로 그 차이가 안 났거든요. 바이든하고 트럼프 사이에.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트럼프 주니어가 한 인터뷰에서 했는데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CIA 국장으로 고려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CIA하고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자기 삼촌 그 존 F 케네디 그리고 아버지 로버트 케네디 둘 다 이제 여기 한인타운에서 이렇게 총격 당했죠. 지금 한인타운 그 아버님은. 근데 이제 CIA가 배후에 있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이거는 그냥 그 오스왈드 단독 범행이 아니라 그 삼촌 죽은 것도 이거는 CIA가 배후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CIA에 대해서 트럼프도 굉장히 좀 안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 정보국들이 자기 캠페인을 사찰하고 이런 행위들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눈에 가시죠 뭐. 예, 네. 눈에 가시예요. 그래서 그 사실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그 윗선들을 다 모조리 갈겠다고. 그래서 CIA 국장 내지는 보건국장. 근데 아마 케네디 주니어는 보건국장 해가지고 예를 들어 코로나19 백신 전면 금지 예. 이런 거를 내걸지 그거는 않을까. 너무 극단적. 그런 생각까지 사실 듭니다. 사실 논란이잖아요. 그런 그렇긴 면에서. 예. 한데 저는 RFK가 좀 RFK 주니어가 좀 저거 한 건 뭐냐면 일단 전반적인 색깔은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이에요. 네, 예. 왜냐하면은 그 케네디 가문이 그렇죠. 가문 예. 자체가 그리고 그 기후 변화 어젠다는 굉장히 셉니다. 그렇죠. 이분. 예. 대신 또 정책들을 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예. 그러니까 양쪽 색깔을 맞아요. 다 갖고 예.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투표함을 또 까보면 사실 최근에 논란이 많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좀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공화당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러나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 아까 왜 이 이름을 그냥 걸고 끝까지 완주하는 거하고 중간에 드랍아웃 하는 거하고 차이가 과연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현재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지지하는 그 5% 정도의 지지자들이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그 특히나 이제 승패를 좌우하게 될 스윙 스테이트에서는 네. 좀 더 차이가 있겠지만, 근데 그 적은 수의 사람들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해서 그래 저 사람이 트럼프를 지지하니까 나도 지지해야지. 과연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나는 솔직히 좀 트럼프 전 대통령도 별로고 지금 민주당도 뭔가 별로고 그래서 뭐 대통령 될 가능성은 좀 적더라도 나는 이 사람한테 한 표를 그냥
주고 싶다는 사람도 있는데 있어요. 그런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쫓아갈 건지 아니면 오히려 중간에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과 딜을 해서 결국 합쳐지는 거잖아요. 그거 보고 실망을 느껴서 오히려 반대로 갈지 아니면 저 사람 결국 끝까지 완주도 못하네. 나 이번에 그럼 관심 없어 해서 아예 투표를 안 하고 기권할지. 네. 선택이 어떻게 될지는 저는 사실 모른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런 네. 점에서 볼 때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때 일반적으로는 그것이 공화당에게 유리하다고 보여지지만 그러나 과연 그럴 것인가? 표면적으로는 네. 예. 그런 그러니까 건 투표하지 않을 사람들도 분명히 네, 있을 있을 거예요. 거예요. 난 그렇죠. 이 후보도 네. 싫고 저 후보도 싫고 라버트 케네디도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무조건 둘이 싫어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봅니다. 뭐 근데 사실 뭐 존 F 이 케네디 주니어가 앞으로 어떻게 지금 이제 금요일이라고 하셨지 이게 않습니까? 금요일에 그러니까. 금요일로 잡혔고 아직 시간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내일이죠. 같아요. 우리가 지금 녹화하는 그렇죠. 내일이죠. 내일이죠. 네. 내일 아마 그때 그리고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오늘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주 예. 지지율 조사가 기대가 돼요. 아. 보통은 이렇게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은 그 해당 후보 지지율이 이렇게 오르는 그렇죠. 현상이 있는데 그게 이제 깎일 수가 있는 거죠. 라버트 저는-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하고 합세하면은. 그 이제 지지율과 이제 앞으로 그 금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케네디 주니어가 같이 나올 것인가 네. 한번 기대가 기대를 해보게 기대가 되네요. 그거는 예, 기대가 돼요. 아니 뭐 좀 기대가 이게 돼요. 올해 선거가 되게 특이하잖아요. 네, 지금 맞아요. 돌아가는 스포츠 경기 게 같아요. 저격당하고 한 명은 그 다음에 이제 한 당은 후보가 바뀌어 버리고 네. 그리고 지금 또 라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사실 완주하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완주해서 네, 밝히다가 그랬어요. 갑자기 그 말도 번복하고.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마무리해 보고요.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뭐 이거는 저도 참 와닿는 얘기네요. 이 미국 주택 네. 부족 치명적 확산, 네. 충분한 정도의 집을 짓지 못하고 있다. 네, 주영석 기자님. 예, 그렇습니다. 뭐 사실 부동산 문제, 특히 주택 예. 문제는 뭐 모든 사람에게 그렇죠. 그렇죠. 뭐, 와닿죠. 예, 와닿을 예, 수밖에 예. 없는 문제고요. 그래서 중요한 문제인데 뭐 잘 아시다시피 주택 가격은 높고 주택은 좀 부족하고 뭐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이한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인구가 지금 3억 3천만여 명인데 네. 이게 그 인구가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큼의 집이 부족하다. 특히 여기서 집이 부족하다 할 때 그 집은 그 돈 많은 부자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중산층이나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집. 우리가 흔히 어퍼러블 하우징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쉽게 얘기하면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주택. 네. 그렇죠.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예.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서민들이 정상적으로 일하고 월급 받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면서 열심히 저축하고 그럴 때 살 수 있는 집. 근데 네. 미국은 지금 너무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뭐 부모가 부자여서 도움을 받는다거나 그런 게 없다면 그렇죠. 그 정말 힘들죠. 집 사는 힘들죠. 게 힘든 예. 이런 상황이어서 그 이게 좀 정말 전적으로 문제가 동의하는 게 뭐냐면 정상적인 삶이라는 건 그 지역 평균 인컴에 맞게 자기 소득에서 30% 연방 빈곤선 30% 이하로 해서 인컴을 내서 집을 렌트를 하거나 살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게 정상적인 네, 삶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게 그렇지 못하다는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고 싶었고요. 네. 그 부동산 투자 회사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노라다라는 회사인데 이 주택 시장 하반기 이제 2024년도 이제 하반기잖아요. 네. 하반기 예측을 내놨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투명성이 커졌기 때문에 그만큼 예측이 쉽지 않다. 이제 그런 얘기였어요. 그 불투명성이라는 건 지금 매매는 분명히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주택을 사고 파는 것 자체는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모기지가 너무 이자율이 높고 이자율이 그러다 높죠. 보니까 네. 부담스러워서 현금으로 100%그 주택 가격 100%를 다 현금으로 일시불로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면 일단 은행의 어떤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사는 사람들은 너무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네. 10% 네. 이상 나오잖아요. 그래서 매매는 떨어졌는데 문제는 매매가 떨어지면 매매가 안 되면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예. 매매가 떨어지는 게 정상이죠. 정상이죠. 예, 그게 원래는. 뭐 경제 정상적인, 논리잖아요. 네, 마켓에서는. 그 경제 논리인데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그러게요. 예, 그래서 이게 참 그 이해하기 힘든 현상인데 이 노라다 부동산 투자회사의 그 설명을 들어보면 일단 재고량이 굉장히 부족하고요. 그러니까 매물로 서플라이가 나오는 없다고. 서플라이가 네. 이제 부족한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서 바이어들 주택을 사려는 사람들 주택 바이어들의 선호도에 지금 변화가 오고 있고 특히 불투명성이 커지다 보니까 바이어들도 좀 관망하는 쪽으로 좀 돌아서고 있다는 네. 겁니다. 그런 면에서 미래를 예측하기 쉽지 않고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그만큼
그 함부로 주택을 사기에는 좀 위험한 시기가 아닌가 예,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부족하다는 게 사실 심각한 문제인데요. 서플라이가 특히, 부족하다는 거. 예. 그 어프로벌 하우징이 굉장히 지금 부족한 게 현실인데, 네. 근데 그 이유는 역시 그 주택을 만드는 그 주택을 만드는 그런 부동산 시공업체라든가 이런 그 건설회사들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결국 프로핏을 그렇죠.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는 건데 그러려면 저소득층을 위한 싼 가격의 주택이나 아파트를 짓기보다는 고소득층을 위해서 비싼 가격의 아파트를 만들어야 네. 그렇잖아요. 아파트를 만들어서 유닛이 100채라고 한다면 맞아요. 100유닛이라고 한다면 하나 유닛당 뭐 한 달에 뭐 $1,000를 받는 유닛과 $5,000를 받는 유닛이라고 천지 하면 차이죠. 천지 차이죠. 음. 그럼 누구나 다 $5,000 받는 유닛 예. 100개가 들어가는 아파트를 만들고 싶을 겁니다. 그럼 계산기 두드려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네. 다섯 배가 더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아파트들이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금 이곳 LA에 살고 있지만 미국에 대부분이 나오는 아파트들이 대부분 럭셔리. 럭셔리가 럭셔리하고 많죠. 비싸요. 그리고 대신에 아파트의 크기, 그러니까 유닛의 크기는 점점 줄어듭니다. 아 맞아요. 그 네. 비행기랑 똑같아요. 비행기가 좌석수 사이의 간격을 점점 줄여가지고 하나라도 더 늘리는 것이 돈을 버는 네. 거니까 그러듯이 아파트도 유닛의 그 스퀘어핏을 줄일수록 유닛을 하나라도 더 많이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점점 그 스퀘어핏은 줄어들고 예. 가격은 오르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점점 그 주택 시장의 어떤 이런 그 주택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이런 현상이 네.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그런 사실 이게 분석이 주택 나오고 시장 전체 문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렌트도 봐도 저도 뭐 사회 초년생부터 지금까지 많은 아파트들에서 살아보지 않았겠습니까? 딱 그 말씀인 게 뭐냐면 옛날에 7, 80년도에 지어졌던 아파트들은 원베드가 700스퀘어핏 정도 돼요. 이상 네. 되는 데도 네. 있어요. 근데 요즘에 새로 지어진 신축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안에 인 유닛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세탁기랑 건조기 다 있는 집 예. 그리고 뭐 이런 거 다 예. 돼 있는데 예. 이거 이런 거 저런 거 고급인 거잖아요. 다 고급이죠. 있는 거죠. 고급인데 보면 485 스퀘어핏 네. 아니면 600 스퀘어핏 이하. 그게 진짜 뭐 옛날 말로 학고방이거든요. 예, 침대 아, 하나 들어가고. 일본 말이긴 한데 옛날에 많이 썼죠. 옛날에 이제 맞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야 이거 학고방처럼 닭장 같다 뭐 이러시지 않습니까? 예.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시각이 아니, 있으신지. 제가 이제 한 20여 년 전에 LA로 왔는데 네. 그때 그 아파트에 살았는데 원베드룸 그때 조금 비쌌어요. 조금 너무 좀 싼 데 있다가 그러니까 처음에 불편해가지고, 들어가신 때가. 그때 1,450불을 냈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그 집이 한 달에 렌트비가 3,000불이 넘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잠깐 이건 이게 불가능해. 원베드예요? 원베드. 아 원베드가 지금 3,000불. 예, 3,000불. 그 제가 살았던 데가. 근데 이걸 보면 집값도 오르고 아까 얘기한 게 매매가 안 이루어지면 원래 집값이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야죠. 왜 이게 그런 뭐 일부 경제 전문가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너무 달러를 많이 프린트해가지고 그게 그 부동산 가격에도 이렇게 반영이 됐다고.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제가 볼 때 그게 연봉이 뭐 2배 올랐냐 이건 아니거든요. 물론 뭐 이렇게 저도 이제 그 경력을 쌓아가면서 연봉이 조금씩 오르고 하긴 했지만 이걸 감당할 정도는 안 돼요. 한 달에 3,000불 감당 누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저는 못 한다고 봐요.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만 뭐 두 분보다 한창 이제 예. 사회생활은 후배기 때문에 이제 제 주변 사람들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단순 계산으로 따졌을 때요 연봉이 7만 불이다 치면 네. 왜냐하면 이제 LA 카운티 평균 이제 연봉이 6만 5천 불에서 7만 불 예.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7만 불로 따지면은 세금 띄고 이래저래 해갖고 한 4,500불 정도 되거든요. 네. 네, 가져갈 수 있는 돈이. 그러면 원베드 기준으로 2,500불을 내요. 네, 원베드 기준으로. 네. 지금 LA 평균으로. 그러면 한 2,000불 남지 않습니까? 2,000불 중에 차값으로 1,000불이 나간답니다. 왜냐하면 보험료 그렇죠, 올랐죠. 보험료에다가 기름값 기름값 올랐지. 내야지. 예, 그다음에 론 나가야 되죠. 그러면 1,000불로 살아야 되는데 폰값도 올랐어요. 그렇죠. 폰값도 130불 빼고 그다음에 이래저래 하면 그분 지금 이 얘기를 하신 분이 남자인데 남자들은 여성분들보다는 조금 덜 들어가거든요. 네. 애 돈이. 그런데 300불, 400불로 한 달을 살아야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7만 불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예. 10년 전만 했을 때도 7만 불이면 덩덩거리면서 살았다 그렇죠. 이거예요. 옛날엔 그랬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저 못 살아요 거기 그 3,000불 한 달에 네. 3,000불 내고 못 3,000불 살죠. 내고서 저 못 살고 그리고 저기 그 캘리포니아
그 정책에도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시콰라고 그러는 건데 그 규제가 심해가지고 특히 환경 이슈에 있어서 규제가 그쵸. 심해서 굉장히 이걸 그 개발을 하려고 해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저소득 네. 아파트도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이런 현상, 이런 기현상. 지금 뭐 아까 노라다 얘기하셨는데 향후 5년간 계속 오른다고 그렇게 오른다고, 전망하고 네, 있대. 그런 전망도 이건 더 나오고 상황이 있어요. 더 안 좋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사실 뭐 저기도 뭐 주영석 기자께서 준비를 하셨습니다만 이제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에서 준비를 한 거죠. 네. 지금 이제 bottom line is we have to build. That is how we bring housing costs 네. down for good. 그러니까 역시 집값을 주택 가격을 내리는 길은 많이 짓는 것밖에 방법이 공급으로, 없다. 공급을 공급으로 많이 하면 낮추겠다. 당연히 가격을 예. 내려가는 게 경제 원리니까 예. 조금 저 얘기 자체 맞는 얘기인데 예. 문제는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곳 LA에 사시는 분들은 특히 그걸 느끼실 텐데 주택을 많이 못 짓잖아요. 그 이유가 뭐 시공업자들이 물론 그 돈 버는 걸 노려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급 아파트 짓는 걸 좋아해서 그렇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하나의 이유는 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곳 LA에는 조닝이라고 있어요. 조닝. 아, 조닝 규정. 조닝 네.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아파트가 들어갈 수 없다. 맞아요. 콘도가 맞아요. 다세대 주택이 들어갈 수 없고 올리 싱글 그 하우스만 네. 들어갈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님비라는 겁니다. 님비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님비는 아시다시피 not in my 네. backyard 이거잖아요. 우리 동네에서는 안 돼. 우리 네. 내 백야드에서 절대 안 돼. 이게 네. 님비인데, 그러니까 지역 이기주의, 동네 이기주의가 님비인데 네. 이게 아주 극도로 심한 곳이 캘리포니아, 이곳 LA, 뭐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라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이제 돈 많은 사람도 많이 살잖아요. 뭐 베버리힐스도 네. 있고 웨스트 LA 쪽은 다 돈 많은 분들이 사는 그런 부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철저하게 이 그 조닝을 지키길 원하죠. 그러니까 자기 동네에 그런 아파트가 들어서는 걸 원치 않는 원치 거거든요. 않죠. 왜냐면 부동산 원치 가격 않아요. 떨어지니까요.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좋지 않 우리가 생각할 때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동네 그런 곳에만 자꾸만 아파트가 올라가니까 네. 이게 주택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또 그런 곳에 아파트가 올라가는데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지 주민들은 그 좋지 않은 동네에 사는 현지 주민들은 아 우리 동네에 좋은 아파트가 들어서네 좋다 하지만 너무 비싸니까 살 수가 없고 맞아요. 거기 누가 사냐면 돈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맞아요. 가서 네. 사는 거고 네. 그게 결국 그 젠트리피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 그렇죠. 예, 그 지역의 지역 주민의 교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 지역 주민들은 또 떠밀려서 더 외곽으로 밀려나는. 그렇죠. 근데 예.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뭐 좀 사회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이 미국의 기득권 특히 돈 많은 사람들 예, 그런 돈 많은 사람들을 질타하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LA다 캘리포니아의 이런 주택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중요한 네.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일부 돈 많은 사람들의 이기주의가 너무 심하다. 예. 그러니까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예. 사람 살기 좋은 동네에 좀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뭐 만 스퀘어 피스의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아파트를 올린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겠어요. 근데 거기에 부자들이 네. 집 하나 딸랑 지어서 자기들만 살겠다고 네. 하니까 그러니까 이 LA 같은 경우는 주택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점. 예. 그래서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그 이 캘리포니아 주의회라든가 뭐 LA 시의회가 이런 그 지난 몇 년 동안 사실은 조닝을 좀 면제해주는 그런 법을 통과시키려고 발의를 했대요. 근데 그때마다 이 영향력 있는 이런 인물들이 돈 많으니까 영향력이 큰 예, 거 아닙니까? 이런 영향력이죠. 사람들이 반대 로비를 해가지고 예. 통과가 안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나름대로 캘리포니아 주의회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니까. 사실 네. 저 준비하신 그래프만 봐도 네, 그래프 나와요. 네, 지금 이 토탈 하우징 유니트 토탈 파퓰레이션이죠. 네. 그러니까 네. US 파퓰레이션 파란색 줄이 US 파퓰레이션인데 미국 인구. 예, 지금 3억 3,700만. 네, 3억 3,700만인데 지금 집은 네. 그 하우징 유닛이죠. 예. 주황색 선이 네, 지금 1억 4,700만 유닛밖에 없는 없는 거예요. 거예요. 네. 네, 지금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가 그러니까. 부족하다. 네, 굉장히 부족한 그런 현상인데 아까 그 주 기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한인타운에도 실내가 있는 게 예전에 카탈리나 프로젝트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거기 27층 건물 아, 예. 그 예외 조항 원래는 안 되거든요. 안 거기가 되죠. 대충 예. 4층 뭐 높아야 4층 5층인데 이걸 27층짜리 네. 만약에 이런 걸 베벌리스나 이런 데 세우려고 그러면 반대할 거라고요. 반대가 그 잘 안 사는 되죠. 동네에서. 그렇죠. 예. 그런데 그래서 거기 하킴이라는 그 투자자가 여기 한인타운 한복판 그 육가구 카탈리나 사이에 27층 프로젝트를 늘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분이 또 정치인들한테 후원금 많이 냈어요. 에릭 가세티라든지 시의회 그 시의원들한테. 그러니까 어떤 기현상이 생겼냐면은 도시개발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반대했거든요. 이 네. 프로젝트를. 그런데 그 허브 웨슨하고 에릭 가세티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당시 시장 이걸 승인을 시킨 거예요. 승인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거 미관상에도 안 좋고 이게 들어오면은
초호화 그렇죠. 저거였어요. 그 고급 주상 복합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저희가 얘기하는 저소득층은 가기가 갈 힘들. 수가 없죠. 아마 일부 그 일부. 조건이 있잖아요. 그 네. 일부 몇 그렇죠. 퍼센트는 네. 그 저소득층 그 일부만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는 다 부자들만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그 부자들이 여기서 편법을 써가지고 이용하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악랄하고 맞습니다. 다행히 근데 사회 그때 한인 단체들이 나서서 막았어요. 네. 그래서 뭐 다행히 결국 그거를. 그 이루어지진 못했죠. 이루어지지 그 카탈리나 못했어요. 프로젝트는. 예. 근데 지금 말씀이 맞는 게 뭐냐면 사실 그 저는 그 많은 아파트들에 살아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연봉에 맞춰서 가는 거겠죠. 네, 근데 그렇죠. 이제 조금 연차가 쌓이고 나서 조금 나도 이제 좋은 아파트에 살아보자 해서 갔는데 그 당시엔 지금 연봉보다 낮았지 네, 않겠습니까? 근데 이 뭐를 제시하라 그러냐면 이제 30 초반 초중반 조금 아니, 초반 넘은 사람한테 이제 그 네 계좌에 얼마 있는지 갖고 와. 아 그거 보죠. 네. 예. 그리고 세 달치가 거기 항상 낼 꽂혀 수 있어야 있는지. 되고 예. 그 다음에 뭐 크레딧 따지는 건 말할 것도 네.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월급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셀러리라고 그러죠. 네. 셀러리 자체가 얼마가 넘어야 된다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기준을 따져 보면 11만 불 이상 연봉 되는 사람만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계산을 딱딱 하면 해보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그렇죠 11만 불 받는 분들이 많지만 대다수의 거의 못 벌. 예, 그 정도 안 주민들이 되죠. 11만 불을 벌겠느냐. 네. 근데 주영석 기자도 그렇고 원영석 기자님도 그렇고 보시면 알겠지만 윌셔 거리대로 따라가 보면 다운타운까지 쭉 가보면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다 그래요. 다 그렇죠. 네. 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저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 렌트를 좀 그렇게 살고 싶은데 어딜 가서 살라는 건지 네. 예,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서 노숙자가 많아지는 것도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매달 네. 그 체크 못 내는 사람들은 네. 결국에는 그렇죠. 그게 어디 조사에서 나왔는데 그 2번인가 체크를 받지 못하면은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미국인들이 많다고. 예. 아니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갭 차이가 저 그래프를 보면 너무 크단 말이에요. 너무 크죠. 이게 지금 해결책이 있는 겁니까? 해결책이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죠. 지금으로서 사실 냉정하게 볼 때 현실적인 해결책은 좀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어찌됐건 나는 이렇게 평화롭게 좋은 동네에서 또 나랑 수준 맞는 사람들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이 좋은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다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확고하고 그렇다면 그런 어떤 부류랄까 레벨에 들어가지 못하는 대다수 사람들은 그들이 살고 있지 않은 곳에서만 이제 살아야 되는 건데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어렵다는 겁니다. 네. 어렵고 또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파트라든가 콘도 같은 그런 대형 건물들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지금 경제 환경이냐 볼 때 그건 여러 가지 좀 퀘스천 마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캘리포니아에서 인구 이탈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네, 여기서 맞아요.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그 네. 부동산 그 온라인 부동산 정보회사 네. 레드핀 많이들 이용하실 텐데 레드핀이 그래서 통계자료 뽑았어요. 캘리포니아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가? 왜냐하면 레드핀에 네. 다 나오잖아요. 근데 레드핀이 확인해 보니까 썬벨트로 많이 가더라. 애리조나 뭐 남부 대부분 네. 남부주들이잖아요. 텍사스, 뭐 네. 플로리다, 뭐 같은 그 남부주들인데 썬벨트가 그만큼 캘리포니아에 비하면 저렴하다는 거고요. 근데 썬벨트가 사실 저렴하긴 하지만 굉장히 덥고 예. 아, 덥죠. 그 살기에 사실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또 내륙 쪽이고요. 내륙 쪽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캘리포니아에서 특히 LA 남가주 이쪽에서는 답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쪽으로 옮겨간다는 얘기고 그렇게 옮겨가다 보니까 재미난 것은 이제 썬벨트 지역 가격이 좀 조금씩 이제 올라가니까 그쪽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이 네. 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좀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 건 좋은데 그 사람들로 인한 그 가격 상승 이것 때문에 네. 좀 골치 아프다. 예를 들어서 텍사스주에 휴스턴이라는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2021년에 샌프란시스코랑 비교하니까 2021년 기준으로 주택 착공이 3배나 높았다고 그래요. 휴스턴 아니 휴스턴. 휴스턴 가는 휴스턴이. 사람이 제일 많다고 네. 어디서 본 것 같아요. 휴스턴이 네. 굉장히 주택 가격이 낮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휴스턴 같은 경우는 주택 붐이 일어가지고 아, 엄청나게 많은 또 올라가. 주택. 예. 그래서 휴스턴의 원룸 아파트 가격이 근데 가격이 또 얼마나 또 차이가 나냐면 휴스턴의 원룸 아파트 가격이 샌프란시스코 원룸 아파트 가격의 반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절반. 지금 반 수준. 네, 반 수준. 그러니까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것이고 휴스턴 인구가 그래서 2010년 이후로 한 20만 명 이상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그러니까 좀 오르긴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캘리포니아 수준보다 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2000년 이후 20만 명 늘어난 거예요? 네, 그렇죠. 2020년 그럼 많이 늘어난 거죠.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죠. 2024년이니까 예. 10년 동안 10만 명씩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재미난 게 휴스턴에 왜 이렇게 주택 착공이 샌프란시스코보다 3배나 늘어날 수 있냐면 뭐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늘어나는 네. 것도 있지만 조닝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조닝이라는 게 모든 지역에 다 있는 게 조닝법이 아니에요. 없었구나. 조닝이 없어요. 근데 이거 그게 미국 전체에 다 있는 있는 게 게 아니군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썬벨트 도시들에는 조닝이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거 이제 캘리포니아는 왜 보수주라서 그런가요? 텍사스 아니 거기 그 도시만 없는 거예요? 주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 뭐 지역별로 휴스턴은 차이가 없고 일단. 지역별로 차이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있나요? 대부분의 썬벨트 쪽은 없으니까. 없는 곳이 많다고. 예. 그러니까 다 글로 가. 아니 이게 뭐 그래서 우리가 이 캘리포니아만 살다 보면 조닝이 당연한 거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당연한 게 아니란 당연한 거예요. 건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저는. 아니 저기 그 누구죠? 제일 인기 많은 그 팟캐스터 조 로건 있지 않습니까? 조 로건이 원래 LA에서 했었어요. 네. LA에서 하다가 근데 여기 트래픽이 너무 싫고 그 가격 비싸지고 그래서 돈 그때 대박 그 스파티파이하고 대박 계약 터트린 다음에 휴스턴으로 갔는데 휴스턴이 너무 좋다고 너무 좋다고 그리고 발전하는 게 느껴진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 주제랑 바로 연결해서 노숙자 문제로 넘어갈 수 예. 있겠는데요. 예, 지금 안 그래도 방금 뭐 그 집값 예. 그리고 원영석 기자께서는 또 노숙자 문제를 짚으셨는데 보면 일단 이거부터 보시죠. 텍사스 주입니다. 텍사스 주의 노숙자 인구는 현재 보시다시피 27,377명이라고 해요. 네. 근데 캘리포니아 주는 18만 1,399명.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주택 얘기랑 좀 연장선상인 것 같거든요. 예, 지금 여기 텍사스주 아까 말씀하셨던 휴스턴이나 뭐 이런 사실은 그 좀 우리 속된 말로 시체 말로 요즘에 현타라 그러잖아요. 현타가 온다. 예. 그 인스타를 보다 보면 저도 이제 주택을 가끔씩 이런 피드를 보는데 텍사스주에 뭐 30만 불이면 어떤 집을 살 수 있는가 이런 피드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38만 불인데 대저택이에요. 대저택이죠. 텍사스. 네, 맞아요. 텍사스는. 네. 대저택. 근데 캘리포니아주에서 38만 불 집을 찾아봤더니 없어요. 없어요. 없고 네. 저 시골 구석에는 가야 있고 LA나 샌프란시스코 뭐 이런 큰 세크라멘토 이런 데는 없고 네. 지금 현 상태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 이런 상황에서 캘리포니아주가 사실 저는 이제 주영석 기자님께서 그 말씀하신 게 좀 주영석 기자님께서 그 말씀하신 게 좀 기억이 나갔고 자 일단은 지난달 25일에 캘리포니아주는 노숙자 캠프들을 모두 철거하라는 행정명령을 네, 내리지 내렸죠. 그 않았습니까? 개빈 뉴섬이. 그러니까요. 이와 더불어서 주 정부기관과 도시 모두 명령 조치를 따를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캘리포니아 주요 지역들 반응을 보면요. 뭐 LA는 강경 철거 정책이 아닌 서비스로 접근하는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했고요. 반면 샌프란시스코는 런던 브리드 시장이죠. 네, 런던 브리드. 노숙자가 철거에 불응해서 해당 지역을 떠나지 않으면 경고를 내린 뒤에 뭐 과태료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노숙자한테 돈 뜯어내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저항하면 체포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고 했다. 근데 롱비치에서는 또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네. 밝혔다. 자, 일단 강제 철거와 서비스로의 접근 좀 주택 시장과 연관지어서도 볼 수 있겠는데 사실 돈 못 내면은 뭐 주택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노숙자가 그래서 되는 걸 수도 그렇게 있겠다. 네, 그런 예. 경우도 많지 있죠. 네. 예, 아니 근데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또 그렇게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개빈 뉴섬이 이거를 따르지 않으면은 정부 예산도 안 주겠다고. 그래서 끊어버리겠다고. 사례가 있었죠. 네. 샌디에고에다가 돈을 줬어요. 그러니까 네. 타이니홈을 네. 지어라. 소형 주택을 노숙자 전용으로 해서 지어라 해서 돈을 줬다가 이게 뭐 이래저래 해서 뭐 부지 사는데도 안 되고 막 차일피일 막 이렇게 무슨 변명만 되고 있고 하니까 주지사가 야 돈 내놔. 네. 그거 저기 준 거 저 북가주 토해내. 쪽으로 넘기려니까 돈 내놔 이러고 회수를 했죠. 네. 근데 지금 회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LA가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게 좀 주영석 기자님이 이 강제 철거와 서비스로의 접근 양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노숙자가 좀 없으면 좋겠다. 좀 안 보이면 좋겠다 하는 건 누구나 다 아마 갖는 생각일 거예요. 네, 저도 그건 뭐. 거기엔 공감을 하고요. 노숙자가 많아도 지금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정말 좀 개개인이 좀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럼요. 굉장히 많아진 건 사실인데 네. 근데 문제는 그런 생각과는 별도로 그래도 저 사람들도 사람인데 뭔가 대책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더군다나 지금 이한 기자 말씀대로 18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네. 깜짝 캘리포니아에 놀랐어요. 살고 있고
뭐 LA가 그 중에서도 아마 제일 많을 텐데 어마어마한 숫자의 지금 노숙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뭐 하루 아침에 다 뭐 허공으로 뛰어보낼 수도 없는 네, 거고 그렇죠. 땅 밑으로 어떻게 뭐 묻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텐트촌을 없애는 건 좋지만 텐트촌을 없애고 나서 그 많은 노숙자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살 건지를 그 대책이 있어야지. 그거 없이 무조건 철거해야 되고 그거 안 하면은 뭐 로컬 정부한테 예산 지원한 거 뺏어오겠다. 그리고 노숙자들을 크리미널화 시켜라. 노숙자들을 처벌까지 해라. 네. 말 안 들으면. 네. 근데 이런 정책으로만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동안 주정부나 로컬 정부가 나이스하게 대해서 노숙자들이 늘어났습니까? 나이스하게 대해서 노숙자들이 텐트촌을 만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이 더 이상 그 비싼 렌트비를 내고 아파트나 이런 곳에 살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기 네.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리로 나앉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물론 뭐 그중에 뭐 마약 중독이라든가 그렇죠.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뭐 어찌 됐건 간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정상적인 어떤 경제 활동을 하면서 살기에는 너무 버거워지다 보니까 결국 밀려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것에 비하면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이렇게 나서는 것은 너무 좀 일방적인 조치고 그 효과가 과연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조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네. 않나 싶고 뭐 LA가 지금 많은 국제 이벤트들을 개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올림픽이라든가 월드컵도 월드컵은 있고요. 물론 뭐 LA에서만 열리는 건 아니지만 네. 월드컵 일부 또 올림픽 등이 이제 LA에서 열리게 되는데 그런 국제 이벤트를 앞두고 뭔가 좀 서두르는 느낌이 든다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이 사람들이 어디론가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 그럼요. 그래서 텐트촌이 강제로 철거할 수는 있지만 이 많은 노숙자들이 결국은 우리 주변에서 계속 있지 않을까. 저는 네. 그런 좀 예. 걱정이 좀 어떻게 네, 보십니까? 아니 텐트들을 이제 출근할 때마다 봐요. 저도 이렇게 그 로미타 메코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딱 가보면은 노숙자가 많아졌다가 줄어졌다가 많아졌다가 줄었다 하는데 근데 그 기분이 좀 교차하죠. 아 이거 좀 깨끗하게 치웠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도 치우면은 이 사람들 다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동시에 사실 이렇게 듭니다. 딜레마예요. 그죠? 예, 딜레마고 지금 그 노숙자 관련 사건 사고도 굉장히 많아요. 노숙자 그리고 잔리 LA 시의원 12지구 시의원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볼 때는 그리고 이거는 자기가 대놓고 공청회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이 노숙자 문제의 90% 이상은 자기 마약 문제라고 단정짓더라고요. 한번 보라고. 마약에 쪄들어 있는 분이 굉장히 많다고. 그리고 처음에는 마약을 안 하더라도 계속 밖에 있으면 하게 된대요. 할 게 없으니까 하게 된대요. 그래서 마약 중독자가 많고 이거 펜타닐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도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남쪽 국경을 닫아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펜타닐이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 국가적인 이슈로까지 커지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캘리포니아가 절반이잖아요, 거의. 미 그렇죠. 전역에 있는 노숙자 그렇죠. 중에 절반이나 가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로 느껴질 때가 많고 저도 개인적으로 시의원한테 항의할 때가 많아요. 저는 이제 인터뷰하면서 그 시의원 뭐 연락처도 있고 하니까 야 예산 받았는데 그 예산 어디다 쓰냐 물어보면은 대답을 바로 못 하고 뭐 얼버무려요. 네네. 아 그거 뭐 시장하고 뭐 다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근데 저는 그 돈이 다 어디 가는지 이해가 안 가고 아까 저희가 두 번째 시간에 주택 얘기했지만 주택 가격이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노숙자 쉘터 한 유닛에 86만 불이나 들어갔다는 그런 조사까지 나왔는데. 그거 맞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따지면은 웬만한 집은 당연히 더 비싸겠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악순환이고 개빈 뉴섬이 지금 이렇게 갑자기 굉장히 거의 극우 정치인처럼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네. 갑자기 이거 다 무조건 철거하고 그거 좀 의외예요. 그거 안 하면은 벌금 때리고 우리가 준 예산까지 다 뺏어갈 거야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LA 올림픽도 있고 월드컵도 있고 그리고 장차 미래에 자기가 대통령 대권 그 꿈까지 있는데 툭하면 캘리포니아 비판을 많이 하거든요. 공화당 진영에서. 그거 한번 보라고. 노숙자들 봐라. 샌프란시스코 공실률 봐라. 거기 다운타운 같은 경우는 50%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문제들이 산더미 같이 많은데 모든 그 민주당을 비판할 때 캘리포니아를 제일 많이 예를 들어요. 뭐 공화당 정치인들 그거야 트럼프도 이제 그렇고. 민주당의 성지라고 불리는 곳이기도 네. 하고 사실 이게 그 이미지를 그래서 바꾸고 싶어 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캘리포니아주가 전국에서 정말 제일 제일 노숙자가 많아요. 많긴 예. 합니다. 예. 다만 절반은 아니고 46.5. 전국에서 지금 거의 한 3분의 1, 3분의 1.5. 46.5면은 거의 절반 아니에요? 절반이죠.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 45만 명에서 50만 명을 집계를 하는데 이게 그 연방 센서스 자료에 따르면은 조금 이제 집계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전국
노숙자 수는 55만 명에서 6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해요. 이제 연방 센서스는 그러면 이제 저는 이 뭐- 표 보고 솔직히 놀랐어요 좀. 저거보단 좀 낮을 줄 알았는데 46.5는 너무 많. 이거는 그렇죠. 정말 저는 어마어마한 근데 것 같아요. 저거 준비하면서 저거에 놀랐어요. 사실 뭐 많아봐야 한 10만 명 안팎이겠지 네, 했는데 네. 18만 명. 예. 근데 저 지도를 조금 보시면 저는 조금 이 뭐 굳이 민주당을 좀 깔라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이 서부 지역 대다수가 지금 빨갛게 돼 있는 데가 이제 서부 지역이죠. 네. 예, 서부 지역 좀 민주당 옹호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기 지금 중간에 저렇게 주황색으로 나와 있는 게 콜로라도주입니다. 네. 예, 콜로라도주고 저기 보시면 뭐 뉴욕 뭐 이렇게 동부 지역. 그래서 조금 이게 비교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민주공화 양당 좀 정책에 보수적인 있어서. 곳에 확실히 좀 적긴 하네요 노숙자가. 뭐 예. 사실 근데 지금 보수적인 텍사스나- 지역이 아니, 그냥 전체적으로는 그건 네. 있어요. 예. 저는 그렇다고는 봐요. 노숙자들이 이제 그 야외에서 생활하고 노숙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날씨가 좋은 곳으로 갈 수밖에 그렇죠.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남부는 너무 덥고 그다음에 뭐 그 어떻게 국어를 하려 해도 조금 국어하기에는 좀 그런 뉴욕은 너무 추울 텐데요. 그러니까 예, 뉴욕도 근데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워싱턴 예. DC라든가 뉴욕 같은 데는 근데 아무래도 거기는 지하철이 잘 돼 있고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으니까 예. 그렇다고 동부에 있는 노숙자들이 돈이 어디서 국어를 해갖고 뭐 서부로 넘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 문제도 있고 그 얘기도 잠깐 나오긴 했어요. 한 정치인한테 들었는데 그 펜실베니아나 이런 노숙자들이 추워가지고 그 캘리포니아로 오고 거기 누구죠? 알래스카 주지사 저희가 한번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알래스카 주지사가 그랬었죠. 그 비행기에 그 LA 로 노숙자들 보냈어요. 태워가지고 캘리포니아로 보낸다. 캘리포니아로. 여기서 고생하지 말고 추우니까 그 노숙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캘리포니아에 보냈다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렇게 반가운 뉴스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죠. 노숙자 안 그래도 많은데 계속 이렇게 수입해 온다. 그거는 좀 그리고 아니라고 봐요. 예. 솔직히 그 날씨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알래스카를 제외하고는 지금 플로리다도 사실은 조금 그 주황색을 띠고 있죠. 저게 지금 플로리다도 날씨가 좋다 보니까 이제 내려가는 좋은 것이 편이죠. 예.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저는 그렇다고 봐요. 노숙자 예산 정말 캘리포니아주 어마어마하게 쓰거든요. 막 뭐 1년에 수백억 달러, 수십억 달러씩 써 제끼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아까 주영석 기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그 예산에서 정말 극단적으로 주택을 그렇게 건설하면 어떨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게 더 나았을 뻔했어요. 네, 노숙자를 지원한다는 것보다 왜냐면 노숙자 그 라사잖아요. 라사. 네네, 그 홈리스. 라사. 라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부패했다고 알고 있어요. 거기 뭐 국장도 뭐 정보 취합이 제대로 안 된다고 뭐 예. 그런 수준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 도대체 이 돈들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저기 누구죠? 그 LA시 회계 감사관 메히아. 예, 메히아가 그걸 조사하려고 그러니까 그걸 또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누가 이거 특검을 그 연방 정부 차원에서라도 좀 이렇게 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돈이 다 어디 갔는지 궁금하고 사실 저는 좀- 캘리포니아에서 낭비된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고속도로 고속열차 얘기를 저희가 한 20년 넘게 했는데 도대체 어느 아주 작은 부분만 지어졌고 수십억 달러가 들어갔거든요. 그것도 어디 갔는지 참 뭐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캘리포니아 텍사스 보면. 주도 지금 좀 뭐 그렇게 뭐 좋은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텍사스 사실은 그 캘리포니아 주만큼 대도시는 없지 않습니까? 텍사스가 뭐 인구도 그쵸. 거의 한 네. 1,000만 명 가까이 차이가 나요. 네. 근데 이제 텍사스 주의 그 대도시들을 가보면 정말 그 유튜브 한번 찾아보시면 바로 나올 겁니다. 댈러스 뭐 텍사스에 이런 데? 댈러스는 휴스턴 뭐 이런 데 가보면 정말 엉망이에요. 예, 그냥 노숙자들이 텐트 치고 있는데도 거기도 관리가 노숙자가 안 되고. 많다. 예. 아니 뭐 노숙자 수야 적을지 네, 모르겠으나 네, 일단 지저분하고. 관리가 안 네.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이걸 노숙자를 준비를 했습니다만 이 가장 큰 문제는 아까 주영석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주택 부족 문제가 가장 부족 크지 문제가 않나라는 주택 생각이 부족도 드네요. 예. 있고요. 또 결국 같은 맥락인데 유럽에 비교하면 뭐 유럽도 물론 뭐 노숙자가 많이 있겠지만 유럽에 비교하면 역시 미국이란 나라의 어떤 자유주의 때문에 사회복지가 네. 굉장히 미약한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정부가 작은 정부일수록 좋다는 그런 좀 뿌리 깊은 의식이 있고 정부가 개인의 삶에 너무 많은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는 또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의식이. 그런 게 뭐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의식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가 많은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으로 사회복지 사업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복지를 추구한다면 뭐
그런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사람들도 살 수 있는 유닛이나 집을 지어준다든가 또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뭐 밥을 주고 뭐 돈을 주고 또 그런 물론 지금 뭐 미국도 최저 그런 그 뭐죠 SSDI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거를 네네. 주긴 합니다만 어찌 됐건 그거 가지고는 일반적인 주택에서 도저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거리로 나와서 정부에서 받는 돈을 가지고 그래도 먹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노숙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미국도 이제는 좀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사회복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언제까지 이렇게 자유주의를 내세우면서 뭐 마치 죄악시하는 거잖아요. 돈 없는 것들은 평소에 공부 열심히 안 하고 일 열심히 안 하니까 지금 저 모양 저 꼴이지. 약간 그런 게 미국인들의 인식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부자들은 그만큼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일했고 노력했고 뭐 이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그게 사실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사회복지가 너무 미미해가지고는 우리 전체 이 공동체가 붕괴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점점 그 어떤 사회 안전망을 벗어나서 그 밑으로 추락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네. 우리가 힘들어져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전 같으면 걸어 다닐 수 있는 곳도 노숙자들이 많다 보니까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곳에도 노숙자가 많다 보니까 운동도 못하고 그런 걸 생각하자면 사회복지라는 게 나는 사회복지 없이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쓸데없이 또 세금 낭비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사회복지 통해서 이런 노숙자들이 정리될 수 있다고 한다면 줄어들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궁극적으로 나와 내 가족에게도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뭔가 좀 그 생각을 발상의 전환을 좀 해야 될 시점이 아닐까. 저는 그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이 근데 이제 연방제인데 네. 그 캘리포니아가 가장 그래도 사회복지 시스템이 많은 그런 주란 말이에요. 50개 네. 중에서. 그런데 그리고 캘리포니아를 국가로 치면 5위라면서요. 네, 경제 그렇죠. 대국 맞습니다. 5위. 경제 규모가. 네. 그리고 예산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주고 그 빅테크 기업들이 세금 많이 낸다고 뭐 그 볼멘 소리도 많이 하고 그런데 저는 그 효율성의 문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효율성 도대체 이걸 예산을 이렇게 지급하면은 그 돈을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쓰고 있느냐. 제가 한 정치인은 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off the record인데 제가 그분이 누군지는 안 밝히겠는데 이게 하나의 산업이 돼 버렸다. 그 노숙자가 사라지면 그럼 노숙자 예산 못 받지 않느냐. 그 노숙자가 꾸준히 이렇게 있는 게 그들 그 예를 들면 라사라든지 이런 노숙자 관련 그 정부기관들이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말에 약간 좀 그 말도 일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얼마나 그거는 뭐 효율적으로 그렇죠. 잘. 예.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전쟁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이 예. 끝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쉽게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협상해가지고 합의해서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못 끝내는데 그게 지구상 어딘가에서는 전쟁이 계속돼야 네. 미국의 군수산업이 군수산업, 네. 유지가 되고 방위산업체. 방위산업체도 그렇고 돈 벌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호주머니에 돈을 챙길 수 있다. 그러니까 완전한 평화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가만 보면 뭐 좋은 소리도 많이 하지만 그러면서도 결정적인 어떤 예. 이스라엘을 좀 더 압박을 가해서 팔레스타인과 합의할 수 있게 만들지 않아요. 네. 말로는 뭐 평화하지만 그런 이유가 있다. 그런 게 결국 이런 노숙자 문제에도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또 원영숙 기자 말에 공감할 수 있다고 저는 사실 그 생각합니다. 말이 맞는 게 이제 주가를 보면 알죠. 네. 전쟁이 터지면은 가장 먼저 뛰는 게 록히드 마틴 뭐 이런 네, 데거든요. 보잉 네. 뭐저 레이시안 뭐 그렇죠. 이런 근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얼마나 로비들을 많이 하는 회사입니까? 예, 뭐 저는 어디서 굉장히 실망하고 절망했냐면은 그 아프간에서 철군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 미국 군수 물자들 수백억 달러치를 놔두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여기서 더 예산을 그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도 무기를 그만큼 다 충당해야 되니까. 뭐 그런 사실 얘기들을 뭐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정치적인 부분도 네.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저는 이거 자체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노숙자 제가 이제 한 몇 년 네. 됐죠. 노숙자에게 피해를 크게 한번 당한 적이 네. 그 저희가 노숙자가 뭔가 위협을 가한다고 해서 제가 같이 때리면 저도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닙니까? 네. 그 이제 제 아는 지인분이 여성분이었는데 급하게 전화가 와요. 지금 뒤에서 어떤 남성이 따라온다. 어떻게 됐냐? 계속 전화가 왜냐하면 저한테 기자니까 저한테 도움을 청한 거겠죠. 그 이제 자꾸 따라오는데 어떡하지? 에이 너 따라오는 거겠어? 근데 이 노숙자가 뒤에서 계속 말을 걸더라는 겁니다. 같이 놀자고. 그래갖고 안 되겠다. 너 카페로 들어가라. 일단 주변에 카페 있으면 카페로 들어가라고 해서 카페에 있었는데 노숙자가 밖에서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근데 그걸 1시간 2시간을 기다렸다고. 굉장히 합니다, 무서웠겠다. 노숙자가. 네, 이 상황을 봤을 때 노숙자 문제 제가 그러고 나서 노숙자에 대해서는 정말 개인적으로는 치를 갈아요. 네. 네, 뭐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서 정말 자칫 잘못하면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럴 수 부분이기 있죠. 때문에 근데 과연 이게 노숙자들만의 문제인가?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택 문제도 그랬고 정치적인 부분도 있고 복지 예산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는 가장 큰 문제 제가 아까 딱 영감을 받았던 건 뭐냐면 아 맞다 존인 규정이 있었지. 네. 네. 왜냐하면 존인 규정 캘리포니아주 정말 세거든요. 네. 주택 지역에 그 상업 지구에는 주택 지구가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없도록 곳이 그렇게, 이곳이기 예. 때문에 근데 예외 조항 가끔씩 넣습니다. 그 카탈리나 프로젝트가 예외 조항 넣으려다 그게 그러니까요. 논란이 이 됐어요. 필요할 예. 때만 예외 조항. 예. 아까 로키드 마틴의 무슨 로비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건설 업체도 얼마나 많은 로비들을 그렇겠죠. 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예. 하죠. 그러니까 사실 뭐 3대 협회가 있다 그러잖아요. 건설 부동산 협회. 네. 그다음에 그 무기 쪽. 그다음에 또 이제 정치 쪽 이렇게 네. 3대 이제 로비 단체들이라고 하는데 아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홈리스 저 진짜 18만 1,399명 저 숫자에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저는 저기 한인타운 여기 데니스 앞에서 한번 노숙자 한 분이 그냥 소변 길거리 한복판에서 그냥 눕는 여성 한 분이 네. 그리고 한 번은 저희 한인타운 버몬트에 있는 이거 얘기했던 그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네. 거기서도 그 앞에서 여성 한 분이 30대밖에 안 됐는데 30대 정도 그냥 거기서 변을 놓는 거예요. 뭐 근데 이런 게 너무 사실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장면 볼 수가 불가능하죠. 없잖아요. 네, 근데 사실. 미국이 최고 선진국이라고 하면서 제가 볼 때는 가장 그 안 좋은 모습도 여기에 있지 않나 그런 걸 보면 그런 알겠습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네, 뭐 오늘도 참 많이 짚어봤는데 지금 가장 핫한 이슈였죠. 그 뭐 전당대회부터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그리고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주택 문제 네. 그리고 그에 뒤따르는 노숙자 문제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문화충격 8번째 에피소드 마치겠고요. 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자 9번째 에피소드로 저희 두 분 기자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